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생활과 과학을 가르칠 손동일 박병준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참, 이런 사태가 생길 줄 정말 몰랐죠, 그죠? 하지만 뭐,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는지, 이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과 과학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것이 어떻게,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과 과학은, 제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그리고 부담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즐겁게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얼굴을 봐야 가능하겠죠, 그죠? 그때까지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열심히 수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생활과 과학은 네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책을 펴주세요. 책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단원인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한 생활에는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식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원 건강에는 우리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의 진단과 치료, 두 번째 질병과 인류의 역사, 세 번째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 보면 이 우리나라의 질병본부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없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약물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원 질병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알지만 이거 꼭 코로나 같죠? 근데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이미지 모양입니다. 뭐 코로나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이러스로서 그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병의 원인과 진단, 예방접종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질병의 치료, 위생, 진단 등과 관련된 과학 원리를 조사하고 설명할 수 있답니다. 쌤이 요 마이크가 이어폰 마이크라서 약간 소리가 이상해도 그냥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건강 지킴이. 우리 어떤 게 우리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먼저 한번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안 나오네요. 요거는 참고로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자, 바나노, 거기 비커 좀 줘봐. 이 둥근 건 말이에요? 여기는 진이 보건소입니다. 30분 뒤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오니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은 오셔서 예방접종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오늘이 예방주사 맞는 날이었지? 내 정신 좀 봐. 깜빡 잊고 있었네. 예? 주사요? 누가 맞는 건데요? 뭐? 이거 왜 이러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갑자기 끊기네요. 조금 앞으로 당겨서 아껴부터 실시하오니 보겠습니다.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은 오셔서 예방접종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오늘이 예방주사 맞는 날이었지? 내 정신 좀 봐. 깜빡 잊고 있었네. 예? 주사요? 누가 맞는 건데요? 뭐? 당연히 너지. 자, 나랑 같이 가서 주사 맞자. 예? 아이, 싫어요. 주사 싫다고요. 아, 맞다. 집에 두고 온 게 있었지? 연석이 요새 어딜 도망가? 홍역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되는데요?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아프다가 결국 죽을 수도 있어. 정말요?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 몸에도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긴 하지. 우와, 그게 뭔데요? 그건 바로 안녕, 어린이 친구. 난 림프구야. 우리 몸속에는 혈관과 비슷한 림프관이라는 곳이 있어. 이 림프관은 온몸 구석구석 퍼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 림프구들이 살아. 난 그중 B세포. 난 T세포라고. 이봐요! 대장, 큰일 났어요! 아? 뭐냐? 처음 보는 바이러스가 전주로 왔다고요! 세포들이 다 죽고 있어요! 어떡해요! 뭐라고? 백혈구는? 백혈구도 못 나가고 죽고 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 이렇게요! B세포, 잘 봤지? 저 녀석에게 맞는 항체를 얼른 만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나는 홍역 바이러스. 온몸을 떠돌면서 병을 일으키지. 이젠 어디로 갈까나? 이게 뭐야? 안 떨어지네. 아니, 저건 항체잖아. 그럼 저 녀석들은 우리 적이잖아. 얘들아, 어서 모여. 공격이다. 이 항체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네. 살려줘! 먹자. 이렇게 림프구들은 강한 병원균이 들어오면 그 균에 맞는 무기를 만드는데 이걸 항체라고 해. 항체는 병원균을 만나면 병원균에 딱 달라붙어. 그럼 백혈구들이 그걸 보고 병원균을 공격한단다. 또 항체와 붙은 병원균들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지. 우와, 림프구들은 참 좋은 친구네요. 그렇지. 하지만 대장, 항체가 부족해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빨리요. B세포! 빨리빨리 만들어란 말이야! 처음 만드는 거라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림프구들은 처음 본 병원균에 대해서는 항체를 빨리 만들지 못해. 그래서 예방주사가 있는 거라고. 예? 이건 병원균인가요? 해고. 어허? 이 기운은 이상한데 왜 이리 힘이 없지? 그래도 일단 항체를 만들어놔.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네. 자. 며칠 뒤. 우린 무시무시한 콜레라균이다. 아니, B세포! 빨리 항체를! 예. 저 녀석은 한 번 봤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게 뭐야? 움직일 수가 없네. 항체에 걸렸다. 백혈구들 모두 공격! 먹자! 예방주사에는 일부러 약하게 만든 병원균이 들어있어.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림프구들은 그 병원균에 맞는 항체를 쉽게 만들 수 있지. 그럼 나중에 진짜 병원균이 몸에 들어와도 쉽게 항체를 만들 수 있겠지? 그렇구나.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 거야. 림프구들이 항체를 몇 종류나 만들 수 있는지 아니? 몇 종류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백만 가지야.
아주 많은 종류지. 우와, 림프구는 정말 대단해요. 몸속으로 들어온 병원균을 잘 보고 거기 맞는 항체를 만들어주세요. 바나노, 이제 예방접종하러 가자. 바나노! 또 도망갔나? 아야, 아니, 바나노! 바나노, 너 이 녀석 또 도망가려고 했지? 그치만 주사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아, 참 못 말려. 잘했어, 로봇 친구.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빨리 코로나19도 이렇게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뛰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만들어졌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치료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병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질병이 뭐예요?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한마디로 하면 심신, 우리 몸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그러니까 한 번 또는 계속 연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 질병에는 감염성 질병, 요래 코로나19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감염성 질병은 뭐냐?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죄송합니다.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침입하여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거겠죠. 그죠? 자, 감염성 질병에는 병원체가 전파되었다고 해서 모두 질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항체를 만들고 우리 백혈구들이 먹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체에 대해 인간의 저항력 정도에 따라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 바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니까 안전수칙을 국가에서 내려주는 안전수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쌤도 꼭 지킬 거예요. 감염성 질병 중에서 세균에 의한 질병은 원인이 되는 세균이 대부분 찾아내었으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의 개발로 많은 경우 치료가 가능하여졌으나 특히 이 세균은 거의 다 해결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바이러스죠. 그죠? 바이러스, 우리가 코로나19나 메르스 같은 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참 위험하죠. 그죠?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는 일부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되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요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유전병과 같은 병원체 없이 일어날 수 있고 발현 기간이 매우 깁니다. 발현 기간이 매우 길어서 만성 질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고혈압, 쌤도 약간 혈압이 높아요. 우리가 보통 120에서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축기, 압축될 때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요 120은 mmHg 압력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완기 풀어졌을 때는 80 정도겠죠. 그죠? 120, 요게 정상이고 나머지 고혈압,
또 있고, 물론 혈압이 아주 낮은 것도 위험합니다. 저혈압도. 저혈압은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좀 심해지면 뇌가 터져서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은 띄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 인체는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얼마나 포도당이 있느냐입니다. 정상일 때는 140입니다. 이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라고 하는데 양을 말합니다. 밀리그램 속에 얼마만큼의 포도당이 있느냐입니다. 먼저 고혈압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자,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죠? 시작은 음식물 섭취부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을 딱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포도당이 들어오죠, 그죠? 침샘에 의해서, 우리 이장에 의해서, 그래 돼서, 녹말이 설탕 몇 당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포도당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량, 바로 포도당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자 등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요 인슐린 잘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인슐린이죠, 그죠?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왜? 혈당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간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포도당의 소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간에 들어가면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전환하는 인슐린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죠? 근데 혈당량이 너무 감소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금방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냅니다. 그러면 이 글루카곤을 내면 아까 전에 만들어졌던 글루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서클 한 바퀴 한 바퀴 돕니다. 요거를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그 자리, 항상 어느 정도의 맥시멈과 어느 정도의 미니멈을 갖고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동영상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당뇨병에 대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어떤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단하는지, 또 당뇨병의 증상, 당뇨병의 종류와 원인, 당뇨병의 고위험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 부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은 120mg/dL, 75g 설탕물을 마시고 2시간 후 혈당은 260mg/dL. 당뇨병이 확실합니다. 예? 당뇨병이요? 심각한 상태인가요? 전 건강한 것 같은데요. 혹시 목이 타서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식사를 해도 배가 고프고 살이 빠지고 또 피곤하거나 하지 않으셨나요? 피곤해야 하지만 별 증상 없었는데. 당뇨병은 혈당이 심하게 높지 않으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을 당뇨병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혈당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하죠. 당뇨병이 생겨도 심해지기 전에는 잘 못 느끼니까요. 제 어머니가 당뇨병이거든요. 시골에 계시는데 심하진 않다던데. 그런데 당뇨병 이게 대체 어떤 병인가요? 왜 생기는 거죠? 인슐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 혈당이 높아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일종의 대사성 질환이죠. 가만히 있자. 친구 애가 10살인데 당뇨병이라면서 맨날 뭔 주사를 맞는데 그게 인슐린이라던데. 그렇다면 저도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인슐린이 몸에서 전혀 안 나오는 제1형 당뇨병. 주로 어린이한테 생겨서 과거에는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했죠. 친구분 딸의 경우처럼 인슐린 주사를 꼭 맞아야 하죠. 어른한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어른한테 생기는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부족하거나 작용이 잘 안 돼서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당초보 씨 같은 경우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원인은 아직 100%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고요. 이렇게 당뇨병이 될 소질을 가진 사람이 살면서 당뇨병이 잘 생길 환경에 노출되면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만이 대표적인 것이죠. 유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드는 것 또한 당뇨병이 발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부하셔야 합니다. 예? 무엇보다 당뇨병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천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지금 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열심히 관리하면 건강한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혈당을 어떻게 없애나요? 혈당, 즉 포도당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이에요. 당뇨병에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세포에서 포도당이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혈관 내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쌓이면 넘쳐서 소변으로까지 빠져나가죠. 당은 물과 함께 다니므로 몸의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고요. 아,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소변을 많이 보나 보네요. 맞습니다. 소변으로 당이 다 빠져나가므로 오히려 세포에서는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어 공복감을 유발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이고, 먹어도 세포로 전달이 안 되니까 살이 빠지고 목도 마르고 하는 것이죠. 혈당은 없애야 될 것이 아니고 세포 내로 잘 전달되고 쓰여서 정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뇨병이 아이들에게 유전되거나 전염되나요?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적인 경향이 있죠. 부모 둘 다 당뇨병이면 자식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0에서 5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유전적인 소인은 어쩔 수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없애주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비만해지지 않도록 건강한 식습관, 운동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완치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물론 당뇨병은 완전히 치료되는 병은 아닙니다.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함으로써 당뇨병의 증상도 없애고 당뇨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만성 합병증을 막거나 늦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치료한다고 하지 않고 관리한다고 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열심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똑같은 양상을 가진 한 가지 병이 아니고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군을 말하며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대사에 장애를 보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생성의 문제 또는 인슐린 작용의 문제 혹은 두 가지 모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심혈관 질환, 실명, 만성 심부전증의 무서운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뇨병의 증상이 있고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이 200mg/dL 이상일 때. 둘째, 적어도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측정한 혈당이 126mg/dL 이상일 때. 셋째, 경부 당부화 검사라고 부르는 방법인 포도당 섭취 후 2시간째 혈당을 측정했을 때 200mg/dL 이상인 경우입니다.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을 때에는 2번 이상 검사한 결과가 당뇨병 기준에 합당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라 해서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없고 다시 한번 검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혈당과 당뇨병 진단 기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전기, 즉 당뇨병의 전 단계로 진단합니다. 당뇨병 전기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상, 126 미만인 경우를 공복 혈당 장애로, 당 부화 후 2시간째 혈당이 140 이상, 200 미만인 경우는 내당능 장애로 부르고 두 가지 모두 향후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단계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는 보통 사람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어떤 증상이 있을까?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흔히 세 가지가 많다고 하여 3다 증상이라고 부르는 다음 다뇨, 다식이 대표적입니다. 목이 타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많아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며 배가 고파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데도 체중은 감소하고 피곤하며 눈이 침침하다든지 이유 없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등의 증상이 흔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느낄 때에는 이미 공복 혈당이 약 250mg/dL 이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심하지 않은 당뇨병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에도 종류가 있고 종류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분류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슐린의 절대적 부족의 특징이고 이로 인해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인 췌장 베타세포가 몸의 면역작용 등에 의해서 파괴돼서 발생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기는 하지만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있어 필요한 인슐린의 양은 늘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유전적 요인 및 비만, 서구식 식습관, 신체 활동의 저하 등의 환경적 요인, 연령의 증가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도 식사 및 운동요법만으로 가능한 경우에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당뇨병 자체가 1차적 질환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 당뇨병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2차성 당뇨병, 임신 중 당뇨병이 발생하는 임신성 당뇨병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통 40세가 넘으면 매년 혈당 검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뇨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세 전이라도 당뇨병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부모, 형제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사람,
비만한 사람, 특히 복부 비만인 경우, 혈압이 높은 경우, 혈중 지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특히 중성지방이 높을 때, 여성의 경우는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거나 4kg 이상의 거대야 출산 경력이 있을 때,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을 때, 과거에 당뇨병 전기로 진단된 경험이 있는 사람, 현재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자,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봤습니다. 쌤도 약간 복부 비만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걱정이 되지만 식단 조절이나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조절을 하면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런 것은 낫을 수 있습니다. 저 1차 시는 여기서 마치고 2차 시에서는 더 재밌는 더로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